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책 펴시고요. 2권 피셔야겠죠? 오늘 행정론 들어가야 되니까 새 책 2권 피시겠습니다. 2권. 자, 먼저 첫 페이지 492페이지. 자, 1번 발표하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의 특징 발표.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요. 1번 발표 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3번 공통점과 차이점 발표 치시고 공통점과 차이점 다시 한번 차이점에 발표 치시고 차이점이 중요해요. 두 개 중에선. 자, 그 다음에 493페이지로 오셔서 자, 1번은 됐고 2번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가치 있잖아요.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가치 거기에서 일단 그 박스만 별표 치겠습니다. 박스 별표 치고 넘기셔서 자,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별표 과정의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495페이지 자, 사회복지 조직 기획과 의사결정에서 첫 번째 기획의 개념과 특성 별표 그 다음에 기획의 필요성 별표 1번과 2번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동그라미 2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있죠? PERT PERT라고 하는데 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거기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자 49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델파이 기법 별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요. 쭉 넘어가셔서 500페이지에 우리 저번에 한번 필기를 제가 해드리긴 했었는데 프로그램 목표 설정에서 4번 프로그램 목표 설정에 1번 스마트, 스펙서픽, 더러블, 그 다음에 어치베이블, 이거 리얼리틱, 타임리 이거 별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별표 2개 치시고 넘기셔서 자, 박스 있죠?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별표 치세요. 전문성 별표, 포괄성 별표, 지속성 별표, 접근성 별표 자, 이렇게 표시부터 해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부터 해두고. 자, 이제 다시 사회복지 의미로 오세요. 사회복지 의미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정책이 만들어지죠. 그럼 정책의 특성이 뭐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자, 이런 추상적인 정책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냐면 법령이라든가, 그렇죠? 법령이나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법령과 지침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되시면 이 법령과 지침을 가지고 뭐 급여 체계를 만든다거나 급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자, 그래서 이 급여와 서비스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도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책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까지 도착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두 글자로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 자, 여러분, 이때의 행정은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할게요. 넓은 의미의 행정.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책 볼게요. 먼저 책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책 가운데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있죠?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희의 사회복지 행정. 자, 읽어볼게요. 밑줄 그으세요.
사회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즉 사회 정책,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쪼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책을 법령과 지침으로 만들어서 급여나 서비스의 형태를 만들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 거기 총체적인 동그라미 치셔야죠. 넓은 의미에서는 총체적인 활동.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자, 그러니까 정책 그 바로 옆에가 아니라 그 위네 위, 그쵸? 그 위에 사회복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거기에 밑줄 그어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정책에서부터 클라이언트까지 가는 과정을 행정, 그런 총체적인 활동을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자,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작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자, 첫 번째 줄, 사회사업의 간접적인 실천 방법. 자, 그 실천 방법,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그거는 작은 의미에서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 방법의 하나.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목표 달성을 강조해요. 목표 달성. 그 늘 끝에 목표 달성. 자,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정책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강조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은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개념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통점 일반적인 행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하고의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여러분 세 가지 챙겨두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해결적 과정. 뭐 그냥 행정이든 사회복지 행정이든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조력.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조력.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력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이든 그냥 행정이든 세 번째 줄에 공공의지의 실현. 그러니까 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은.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가지 챙겨주시면 공통점은 더 중요한 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이점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다른 행정은 안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회복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회복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사회복지학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다른 행정도 그래. 다른 행정도 그 행정을 중심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을 중심에 두고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심을 품으면 잘 안 외워져. 주관적으로 되게 굉장히 주관적인 차이점이에요. 주관적인. 자, 차이점 볼게요. 자, 차이점에서 일단 첫 번째 줄 광범위하며 넓어요. 사회복지 행정은 다른 행정보다 넓다. 다른 게 더 넓은 것 같은데 그냥 넓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넓은 거야. 주관적이에요. 광범위하며 그 다음에 자, 그 줄 끝에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요한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활동에 의존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맨 윗줄 옆에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역사회를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 전체가 행정과정에 참여한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행정과정에 참여합니다. 이게 일반 행정과 달라요. 다시 다른 점 네 가지 챙겨주세요. 광범위하다.
전문적이다. 지역사회와 관련 있다.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 이 네 가지가 사회복지행정이 다른 행정과 비교될 수 있는 구분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다시 이제 그러면 사회복지행정의 조직 및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조직 특징. 자, 먼저 1번과 2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 1번과 2번을 묶어서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을 원료로 한다. 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인간을 원료로 한다. 이게 그게 좋은 말은 아니지. 그치? 인간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건 좋은 말은 아닌데, 어쨌든,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거야. 인간이 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행정은 그 1번과 2번의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행정은 사람을 직접 접촉하면서 행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접 접촉하면서 행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클라이언트를 직접 접촉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밑줄 그으세요. 개별적인 적용. 자, 1번에 인간적인 가치, 2번에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3번에 개별적인 적용. 이게 다 인간을 원료로 한다는 얘기고 클라이언트를 직접 접촉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줄 끝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그 다음에 항상 사회복지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예산은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할 일은 참 많아요. 근데 예산은 그 할 일에 비해서 항상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줄 가운데쯤에 재정의 책임성이 높다. 그러니까 재정의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부족한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한 과도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어? 잘 됐어? 라고 할 때 그 판단의 척도의 부재, 척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척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저번에 도박 중독 이야기도 했지만 도박 중독이 이게 잘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재기가 참 애매해요. 그쵸? 1년 동안 안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심하게 더 병이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높은 전문가 의존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존합니다.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회복지행정은. 자, 요런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다가 여러분 좀 더 쓰시면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불확실성. 죄송합니다. 자, 기술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해요. 기술의 불확실성. 자, 기술의 불확실성. 자, 그 다음에 자, 사회복지행정은 다른 거에 비해서 도덕적, 윤리적, 도덕성, 윤리성, 정당성 등을 강조합니다. 다른 행정과 다른 점,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여러분 거기 1번에 왼쪽에다가 이 정도 더 덧붙여 주세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치, 상호작용, 개별적 적용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합의점을 찾아내기 힘들고 예산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척도가 부재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 정도 여러분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페이지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사회복지행정,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 있죠? 493페이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차이점 밑에다가 여러분 좀 써주세요. 자, 사회복지행정은 아까 부족한 자원이 항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에 대한 부단한 선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쵸? 매사가 선택이에요. 이거를 현금으로 줄지, 현물로 줄지, 이 사람에게 줄지, 저 사람에게 줄지,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복지 서비스에, 이건 일반적인 서비스의 특징이기도 한데, 서비스의 특징이기도 한데, 자,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서비스는, 서비스는 무형성, 무형성, 즉시성, 소멸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형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되게 급한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찾아오면. 그 즉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장, 일반적인 이 실천 방법이 상담이에요, 상담. 상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담은 어떤 형태가 없죠. 그리고 상담은 필요할 때 즉시 해야 되지.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배울 때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같은 거 배울 때는 항상 약속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현실에서 그게 잘 안 돼. 찾아오면 그냥 하는 거야. 급하면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소멸성. 자, 소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상담의 내용을 녹화해놨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틀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서비스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저장을 했다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또 할 수 있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 세 가지 특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게요. 사회복지 행정의 내용에서 뭐 관료적 접근, 민주적 접근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가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치. 자, 여러분 일단은 묶어주세요. 어떻게 묶어주냐면 오른쪽에다가 효과성, 효율성을 이렇게 묶어. 자, 효과성, 효율성을 묶어서 선별주의라고 써주시고, 자, 선별주의 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게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선별주의적 사회복지 행정에서 강조하는 게 효과성과 효율성이다. 그 다음에 자, 공평성과 접근성을 이렇게 묶으세요. 공평성과 접근성을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보편주의라고 써주세요. 자, 보편주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강조하는 게 공평성과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효과성, 효율성 구분하는 건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효과성은 목표하는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쯤에 목표 달성 정도. 그 다음에 효율성은, 효과성은 몇 년이 걸리든 얼마의 비용을 쓰든 상관없어요. 목표하는 결과만 나오면 돼. 그럼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런데 효율성은 다르죠. 효율성은 첫 번째 투입한 비용 대비 산출 결과. 항상 얼마를 썼는데 얼마의 결과가 나왔다. 얼마의 예산을 썼고, 혹은 몇 명의 사회복지사가 투입됐고, 그런 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따지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성과 효율성 항상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공평성은 뭐냐면 공평성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동일한 서비스를 줬냐 안 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운데쯤에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두 개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접근성을 사회복지 행정에서 주요한 가치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 넘길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획 볼게요. 기획. 이것도 별표 일단 치겠습니다. 기획 별표, 조직 별표, 그 다음에 조정 별표. 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 이렇게 8가지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8가지 과정이라는 것은 하고 제가 별표 치워준 세 가지는 그 의미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의미가. 기획이 뭐냐, 조직이 뭐냐, 조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 이렇게 8가지로 되어 있다. 이거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자, 그러면 거기 박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 한글로도 써주세요. 포스드 코르베에 이렇게 코르베에 자, 그래서 포스드 코르베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글자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자, 먼저 기획. 자, 기획. 자, 플래닝. 그 다음에 조직, 오가니제이션ing, ing를 붙이는 게 좋아요, 이건. 사회복지 행정은. 그 다음에 스태핑, 인사, 지시, 디렉팅. 그 다음에 조정, 자, 코디네이팅 이렇게 합니다. 코디네이팅. 그 다음에 보고, 리포팅. 그 다음에 B는 버제팅. 평가는 이벨루에이션, 그러니까 이벨루에이팅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팅. 자,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자, 기획부터 볼게요. 기획. 행정가에 의해 수행되는,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과정. 자, 첫 번째 과정. 그러면, 기획이구나. 첫 번째 과정은, 기획이구나. 첫 번째 과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행할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 썼어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기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획.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첫 번째 과정으로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한다는데 여러분, 자,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목표는 공적 조직이면 어디에 있냐면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목표가 제시가 돼 있어요. 법령에.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 그래서 여러분 목표에 동그라미 치고 법령과 정관에 담겨져 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 법령과 정관에 있다. 그 다음에 조직 보겠습니다. 조직. 자, 조직에서는 여러분, 자, 할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할당.
자, 그럼 이제 기획이 됐으면 이제 조직을 하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조직의 구조를 정해요. 뭐 장관, 차관 뭐 이렇게 정한다거나 뭐 과장, 부장, 1부장, 2부장, 3부장 뭐 이런 식으로 자, 구조를 일단 정하고 그다음에 할당을 하자. 할당. 자, 여기서 이제 할당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이제 실무에서는 뭐라고 많이 쓰냐면 업무 분장이라고 많이 해요. 업무 분장. 그러니까 일을 과장은 무슨 일을 하고 여기서 장애인 파트를 맡고 1과에서 장애인 파트 맡고 2과에서는 노인 파트 맡고 3과에서는 아동복지 파트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갈등이 있거나 혹은 비율이 있으면 뭐까지 해야 돼요? 조정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역할에 대한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에 대한 조정. 자, 읽어보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을 할당하는 과정으로 그 단계에서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져야 직원들에게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비율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 그 다음에 인사 지시는 안 보셔도 되고요. 조정 볼게요. 조정. 자, 여러분 조정은 제일 중요한 말이 의사소통이라는 말이에요. 의사소통. 그래서 우리 일이 너무 많아. 장애인 파트 일이 많아. 그러면 노인 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좀 와서 뭐 장애인이라는 행사를 한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거기 집중해야 되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조정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조정 과정.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활동에서 여러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통로로 작용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걸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정. 자, 그 다음에 보고. 자, 보고는 뭐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은 항상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보고의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이제 기본적인 틀을 좀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5페이지에 이제 기획서부터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한 주요 발달사를 한번 정리해 드려야 돼요. 발달사. 그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사.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연도를 하나하나씩 주제별로 얘기할게요. 192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 자, 태화여자관이라는 게 설립됐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복지관. 1921년에.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그 다음에 1947년에 자, 일제시대 때 태화여자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서울에 만들어졌어요. 태화여자관. 그러다가 1947년도에 1921년에 태화여자관이 만들어졌고 1947년도에 이화여대에 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사회사업학과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우기 쉬워요. 외우기 쉬워. 자, 여기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1957년으로 이제 10년을 뒤로 넘어가면 돼요. 1957년에는 한국 사회사업, 한국을 붙일게요. 한국 사회사업이에요.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학회. 1957년에. 자, 그리고 또 외우기 쉬워요. 1967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 한국 학회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사회사업가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협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것도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주요진 발달사. 1921년에 태화여자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학과가 만들어졌어요. 1947년에 학과. 그러니까 학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사회사업과가 육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문가로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년 후에 모여서 뭐를 만들었냐면 공부하는 학회를 만들었어요. 한국사회사업학회. 그래서 10년 후에는 또 좀 발전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협회를 만들었어요. 협회. 예, 협회. 자,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자, 태화여자관, 그 다음에 학과, 이화여대의 학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앞에 붙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회사업 학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엔 여러분 학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 47년, 57년, 67년 요 순서대로 또 10년 후에는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협회. 되셨죠? 요거 여러분 하나 딱 순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연도가 중요한 게 또 하나 자 1944년에 해방되기 직전이죠. 자 뭐가 만들어졌냐면 조선구호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조선구호령. 최초의 공공부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최초의 공공부조가 법제화된 겁니다. 법제화. 조선구호령.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라는 법으로 발전을 합니다. 생활보호법이라는 법으로 발전을 해요. 자,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1999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죠. 자, 이것도 순서 정해줘야 돼요. 이것도 순서 잡혀야 됩니다. 이것도 순서 잡혀야 되고. 되셨죠? 이제 사회복지사 얘기 한번 해볼까? 사회복지사. 자, 사회복지사. 자, 사회복지사. 1983년에. 자, 여러분, 사회복지사. 볼게요. 사회복지사. 볼게요. 1983년. 1983년에 드디어 사회복지사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자, 법제화됩니다. 자, 그때 법제화될 때 1급, 2급, 3급 사회복지사 이렇게 뽑았어요.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서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2017년에 여러분 3급이 폐지돼요. 3급 제도가 3급 사회복지사. 그래서 뭐만 남게 되냐면 1급하고 2급만 현재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다음에 2018년에 이번에 추가되는데 뭐가 추가되냐면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사. 자,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돼요. 자, 여러분 전문 사회복지사 뭔지 아시죠? 전문 사회복지사 3개예요. 이것도 외우고 계셔야 돼. 3개. 전문 사회복지사 첫 번째 의료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세요. 자, 첫 번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여기는 이제 별도의 자격 제도가 딱 필요한 거야. 이거는 일반적 사회복지사로는 안 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병원에 있는 의료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예요. 교육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틀려. 학교 사회복지사. 요 3가지가 전문 사회복지사예요. 요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2018년에 만들어졌다. 요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되셨죠? 요 순서 하나 보셔야 되고, 이제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순서를 보셔야 되는 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우리들 거 좀 볼게요. 우리들 거. 자, 1987년에 최초로 5개 직할시에서 자, 5개 직할시에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뽑습니다. 이게 최초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 전문 요원. 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임용해요. 최초 임용이야. 최초 임용된 게 1987년이다. 자, 그리고 1992년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법제화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시작했거든요. 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2000년에. 자, 그 다음에 2014년에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이었거든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었는데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법제화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하죠. 그래서 201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삭제가 돼요.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급여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서 또
이거 순서를 막 연도별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주제별로 외우세요, 여러분. 주제별로 외우셔야지 암기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얘기해 볼게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져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고, 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됐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동시에 자 83년도에 시행되긴 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작됐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가 명시가 됩니다. 어디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제도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이라는 자격제도는 1983년도에 시작된 거고, 구분하셔야 돼, 이것도. 자, 그리고 1997년도에, 중요한 연도예요. 1997년도. 자, 19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자, 사회복지시설. 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법인만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자, 두 번째, 개인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게 1997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1997년에 자, 사회복지시설 방해 금지 조항이 들어갔고요. 여기에요. 97년도에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조항이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제도를 법제화합니다. 법으로 평가를 하게끔, 사회복지시설도 평가를 하게끔 법제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아까 우리 사회복지사 얘기했었죠. 사회복지사 얘기했었는데, 자, 사회복지사 자, 사회복지사 1급을 국가시험으로 제도화합니다. 국가시험. 국가가 공인해주는 시험으로 법제화를 합니다. 언제?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자, 그런데 또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런데 처음으로 실시한 건 2003년에 처음으로 1회 국가고시가 이제 되는 거예요. 1회. 자, 97년도에 법제화 됐는데 2003년도에 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이 됐다.
되셨죠? 자, 요거 두 개 잘 정리해 주세요. 사회복지 사업법과 관련한 거, 70년에 제정할 때 내용, 그 다음에 97년에 개정하면서 들어간 내용들. 자, 요 정도 발달사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